도대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장판 정도를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제 거실을 확장하거나 또는 이제 뭐 중문을 달거나 하는 정도의 어떤 구조 개선 부분을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온 것이 이제 대수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교체해가지고 이제 다시 대수선하는 개념을 리모델링으로 이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4세대 리모델링은 내 집을 한 30% 또는 40%까지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4세대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다 뭐냐면 세대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리모델링을 기존에 이제 진행하게 될 때 리모델링을 하려고 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 너네 세대수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15% 정도를 더 짓고 그 지은 것을 일반 분양으로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럼 분담금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15%를 늘려서 하도록 이제 허가를 했고요. 그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허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 올리는 수직 증축의 방식으로 허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빈 공간이 좀 있다면 별동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분양해가지고 분담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5세대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해체한 상태에서 그 골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보강을 다 합니다. 아까 이제 신지 씨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내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강을 다 다시 하고 새로운 골조처럼 보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까지 15%를 얹어서 분담금을 줄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보시면 세대수를 15%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분양 수입이 들어오면 내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분양을 이제 언제 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분양을 언제 하게 되냐면 이제 모든 인허가가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이 이 정도의 평형과 이 정도의 분담금이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75% 동의를 하셨을 때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진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2주를 하시게 되면 착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4년 정도 후에 일반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이 얼마가 생길지는 지금 아예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 동의서를 내실 때 3년 후에 인허가가 되고 리모델링 동의서를 하자 말자랑 그때 내실 때 그때 분담금이 결정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제 한번 해보자, 견적 받아보자 하는데 미리 얼마 들어가냐 물어보면 상당히 난해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차 한 대 사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사실은 뭐 2000cc 얼마야 그러면 이게 뭐 벤츠인지 아니면 뭐 BMW인지 뭐 현대차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른데, 야 뭐 나 30평으로 늘어나려면 얼마 들어, 이제 이렇게 당장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도 같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추정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법적으로 내 집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 집을 4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이 만약에 10평이다 그러면 14평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평이다 그러면 8평 늘려서 28평까지 이렇게 40%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합원님들이 그 늘릴 수 있는 면적을 다 써버리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뭐냐면 조합원들이 늘리는 부분은 조금만 늘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늘리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니까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담금이 걱정이 되면 거꾸로 일반 분양을 좀 많이 하고 내 집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같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세는 1억인데 5천만 원으로밖에 분양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걸 분양하는 것보다는 내 집을 많이 늘리는 게 자산가치를 늘리는 방식이니까 그런 데서는 내 집을 많이 늘리고 분양을 조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은 1억대인데 분양만 4천, 5천에 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다 내 집 늘리는 데 쓰자 해가지고 1대1 재건축으로 진행한 사례가 되겠고요. 만약에 대동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분양가랑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분담금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좀 줄이자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의 그 평수를 좀 줄여가지고 분담금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하는 형태로다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무슨 이제 뭐 대충 그냥 인테리어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설계에서 설명한 내용이나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건데 뭐냐면 신축 아파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세를 형성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보통 신축 아파트 대비 리모델링 아파트가 한 80% 정도밖에 가격이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하면 리모델링 아파트는 뭐 한 800만 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요. 신축 아파트하고 똑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하고 똑같게 바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아파트가 되고 이 아파트를 이제 베란다 쪽이든 아니면 후면이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수평 중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15%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머리 위쪽으로 3층을 올려가지고 일반 분양할 것이냐 또는 별도로 공간이 좀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찾느냐 해서 이렇게 별동을 짓는 것은 이제 별동 증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는 것을 수직 증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제 동의서를 받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이미 리모델링 다 했어. 근데 뭐 이거 또 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리모델링하고 이 리모델링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이제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지었던 건물들은 이제 외관이라든가 뭐 녹지 공간이라든가 뭐 보안 문제들, 주차장 문제들, 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들이 한 10년 지나면 다 녹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점이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산 가치가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 예전에 보시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옆에 아파트가 500만 원 하다 1000만 원 되면 우리 아파트도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축 아파트는 2천, 3천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구축 아파트는 500, 1000만 원짜리 밑에 아파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차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핸드백. 근데 여성분들께서 이제 핸드백 다 예전에 하나씩 없을 때는 누구나 그냥 핸드백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됐는데 이게 이제 다 2개, 3개, 10개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샤넬백 뭐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걸 얼마에 받냐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거든요. 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공급이 점점 늘어날수록 어쨌든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 때문에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둔다 그러면 구축으로 계속 가격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쫓아가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모델링 뭐 장점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좋은 점들이 이제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과 대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도 순간부터 준공 입주까지는 대략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하시고 나서 이제 인허가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를 보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때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분담금에 이 정도 평형을 가는 거면 괜찮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2주 시작해가지고 3년이면 이제 공사가 끝납니다. 이게 물론 3년 동안 외부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사이에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가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단지하고 개발 호재가 없는 단지하고는 가격 상승하는 그 폭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보시면 뭐 송파의 A단지라든가 뭐 도곡동, 청담동 이런 단지들을 보면요, 기존의 어떤 가격들 대비 상당히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를 올린 이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창원시에서 사례를 좀 보더라도 이미 이제 선행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들의 가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가 어디로 뽑혔다는 정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역산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기왕에 하는 거 재건축을 하지 그거 무슨 또 도배장판이나 바꾸든 리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용적률이 이미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적률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면 내 땅이 만약에 100평이다 그랬을 때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200평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냐면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땅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기 땅 대비 얼마까지밖에 못 짓냐면 대략 300%까지밖에 못 짓도록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기존의 용적률 250%에서 300%로 올려서 지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뭐냐면 재건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임대 아파트를 늘린 용적률 대비해서 50%를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임대 아파트는 그냥 시에서 비싸게 사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대 아파트를 얼마에 가져가냐고 하면 표준 건축비에 사납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 건축비가 얼마나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1억인데 그걸 600만 원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임대 아파트 넣자고 하면 아무리 용적률을 1000%로 올려줘도 그 중에 절반을 임대 아파트로 600만 원에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이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도 재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용적률을 올려줄 수는 있지만 임대 아파트로 600만 원에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적률을 올리면서 기부 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원을 만들려고 하거나 도로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또는 뭐 공공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은 대략 한 2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 뭐냐면 재건축은 어떤 게 또 하나 있냐면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250%로 해서 새집으로 들어갈 때 내가 25평이었다가 재건축 통해 갖고 새집 지어서 25평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내 집이 한 뭐 2억이었는데 재건축 끝나고 나서 한 5억이 됐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최고 50%를 초과이익 환수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강남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다 뭐냐면 입주할 때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를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죠. 10억 하던 것들이 한 30억까지 이렇게 한 20억씩 올랐는데 20억 올랐으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얼마 내야 되냐면 10억을 내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강남에 있는 7개 단지를 이제 조사했는데 평균 4억대 후반을 내야 됐고 지금 2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7억 이상을 초과이익 환수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한 50개가 늘어가지고
그 초과이익 환수를 좀 미뤄달라라는 이제 그런 청원도 넣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냐면 임대아파트라든가 기부 체납을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고 뭐냐면 또 용적률에 대해서도 상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거품 물고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지금 이제 서울시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야 리모델링도 이렇게 용적률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니네도 임대아파트 내놓고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들을 안 하고 전국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수가 이미 조합 설립된 게 작년 연말까지 해서 97개 단지가 이미 조합 설립을 완료했고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가 전국에 약 800개 단지가 있습니다. 800개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냐면 임대아파트도 없고 기부채납도 없으니까 지금 하게 되면 500% 용적률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 좋으니까 빨리 리모델링 합시다 하고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보름 만에 동의서를 다 걷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다 이거 잘 알고 계시니까 금방 동의서를 걷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초특급으로다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임대아파트나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순간 리모델링도 재건축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되면 뭐냐면 다시 재건축하는 게 낫다고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입에 거품 물고 빨리 하자고 얘기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재건축하자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재산 여러 개 있으니까 나 이거 처분한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반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리모델링 결의서를 내고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인허가가 다 완료된 다음에 동의서를 낼 때 그때 마음에 안 들면 75%가 아니라 25%가 반대를 해버리면 이 사업은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25%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동의서를 안 내시면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조합 당연히 해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더 좋은 게 있으면 뭐 재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비싸니까 그냥 구축을 그냥 살자고 하든가 그때 가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이전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이익금의 절반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도 해야 돼요. 기부채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면 전매도 안 됩니다. 내가 재건축 조합 설립되는 순간부터 사고 팔고도 안 돼요. 그런데 뭐냐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용적률도 제한이 없고 아직까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없고 기부채납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2개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2개 그냥 리모델링 그러니까 내 집입니다. 내 집 수리하는 거니까 그대로 수리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탁을 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상황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나 200% 밑에 있는 단지들을 빼놓고 나머지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 단지들은 전체마다 지금 빨리 리모델링 하자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시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뭐냐면 나중에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거 마냥 풀어줄 수 없겠다고 하시면 금방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 빨리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게 사업성이 좋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뭐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셨고 설계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부를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보면 바깥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창문 바깥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난간 같은 거 이게 쇠로 돼 있고 녹슬어서 녹물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외관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외부가 그냥 이렇게 커튼홀식으로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줄을 상당히 화려하게 합니다. 문줄 화려하게 하고 호텔처럼 이제 입고 들어가는 게 호텔 같고 들어갈 때 어떤 로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잘 꾸며놓는 그런 상태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면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이제 해소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20평대나 30평대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존이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절반밖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개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양방향으로 이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40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 늘리지 말고 분담금을 굳이 50평, 60평 늘려가지고 분담금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이 내 집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조만 좀 바꾸시는 게 좋고 또는 이제 다 이제 뭐 출가하고 단둘이 사신다 그러면 일부 구간을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분리형으로 이렇게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세대 분리하게 되면 이 집을 가지고 나중에 뭐 전세를 주든가 또는 월세를 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입주 후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이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도형인 부분들이 이제 제일 만족도가 좋고 두 번째는 큰 평형에서 이제 세대 분리형으로 한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어떤 리모델링으로 아파트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뭐 당연히 신축하고 똑같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것이 이제 기존에 많이 없던 커뮤니티들을 어쨌든 시설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진행하고 있고 요즘 이제 많이 트렌드로 하고 있는 것은 개별 창고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지하주차장에 넣어드리는데요. 뭐냐면 이제 짐 같은 것을 사실은 저희가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다 다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팬트리를 지하에 자기 공간들을 가지고 창고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차를 밑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조경 공간으로 꾸미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광폭으로 하고 뭐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제 넉넉한 주차 공간들을 마련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방대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공사하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 보면 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 공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공사비를 많이 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물이 있고 이 밑에 이제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공사를 하려면 이거를 뜬구조 형태로다 이걸 지탱하게 써놓고 이렇게 자키 같은 거로 떠놓은 상태에서 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대방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이렇게 이제 그 건물하고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하주차장 공사할 때 상당히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공사비 측면에서 좀 좋은 면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